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점검해보고 실제 수익으로까지 연결해드리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자세하게 다뤄볼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은행 불안에 빗발한 호실적이 조금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은행권 불안이 재점화되는 우려가 조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평론가님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던 미 은행권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불리는 이 미 중소지역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때문인데요. 저희가 좀 준비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기 예금 인출 규모를 좀 살펴보면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약 136조 원에 달하는 이런 인출 사태가 조금 나타났습니다. 이 앞서 SVB 사태는 전초전이었을 뿐이다라는 이런 일각의 분석도 조금 있는 상황인데 이 은행권 위기가 다시 좀 재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전망을 했었죠. 네네. 사실 중소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정부라든지 연준 같은 데에서 긴급 유도성을 갖다 공급을 하고 아니면 예금자 보호를 갖다 전액 보장한다 그래서 일전 잠잠해진 듯 하지만 네. 사실 거기에 예금을 든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역은행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예금을 갖다가 빼서 좀 더 큰 데로 옮기려고도 하는 요구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은 사실은 MMF로 자동금 이동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네. 뭐 MMF 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높지 않습니까? 손실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제 격화되면서 사실은 이런 지역은행들 아니면은 지방의 어떤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에 어떤 자금 이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견돼 있었던 거고. 네. 사실 뭐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사실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아직 은행 위기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분명히 네네. 말씀을 했죠. 뭐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은 뭐 점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예상이었던 거고요.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미 사실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좀비 은행으로 이제 좀 격화됐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지난해 4분기 말만 해도 한 1,70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예금액이. 근데 그 중에서 한 700억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한 1,000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 40%가 이제 일단 그쵸. 빠져나간 거죠. 네네. 그 1,000억 중에는 JP 모건이라든지 300억 불을 갖다 예치하지 않았습니까? 은행 공동 대형은행들이. 네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맞네요. 얘기할 수가 네네.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 SVB 사태도 이 예금 인출 사태로 조금 불거졌는데 네.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조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지역 중앙은행인 이 퍼스트 리퍼블릭도 이제는 그 파산이 조금 앞당겨지지 않았나 좀 이런 의견도 조금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대형은행은 좀 괜찮을 거라는 분석이 조금 나왔지만요. 시장의 반응은 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SVB 파산 당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미국 정부인데 현재는 조금은 요지부동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온도차를 조금 나타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약간 좀 달라졌죠. 그때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던 네네. 거고요. 사실은 지금은 좀 그런 게 아니죠. 은행별로 봐서 사실은 예금자 보호와는 별개로 사실 은행의 경영자라든지 투자자들한테는 일종의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무차별적인 어떤 구제금융의 제공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00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연준에서 빌렸어요. 재할인 창구에서. 네. 근데 1,000억 달러를 빌리고 나서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은행 전체적으로 퍼스트 리퍼블릭에게 물론 이제 좀 한정된 얘기지만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갖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어떤 은행의 어떤 경영 실사, 그다음에 이제 경영 평가를 통해서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은 은행 그 연준으로부터 이제 그 연준의 뭐 어떤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네네. 어떤 재할인 창구의 이용을 갖다 제한하겠다 하는 게 그런 말들이 사실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공식화된 거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연준이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강하게 일단 압박을 하고 있다. 뭘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냐면은 네. 일단 민간 거래. 그러니까 민간 거래. 니들이 네네. 민간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구책을 찾아라 일단. 가령 뭐
당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네네. 가령 뭐 MBS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국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른 데다가 팔든지 뭐 네. 하면서 아니면은 이제 뭐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하면서 인력 감축 등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일단은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연준이 이렇게 무제한으로 너희들 갖다 도와줄 수는 없다는 일종의 이제 입장 표면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 가령 연준의 입장을 갖다가 뭐 일단은 그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네네. 아마 파산 사태로 이걸 이끌어 가지고 네. 다시 또 은행 위기가 점화되는 사태로까지 가령 발전시킬까 하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지만은 네. 그거는 연준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은 아닌 거니까.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사실은 진짜로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들의 어떤 위기들이 굉장히 심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라든지 연준은 다시 언제든 개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렇죠. 예. 이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이제 이 은행만의 좀 문제가 아니라 또 네. 지역은행으로 좀 확산되겠다 이런 우려감도 조금 가중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연준이 조금 나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뭐 그 지역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험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자금은 이제 조그만 은행에서 네. 대형 은행으로 옮겨지고 그렇죠. 또 MLF로 옮겨지고 하니까 네네. 예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준에서 융동성을 갖다가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네. 연준의 그 지금 정책 금리 자체가 거의 5%잖아요. 굉장히 고금리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대출 금리는 낮거든요. 그럼 역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처해 있는 거고 네. 또 얼마 전에 불거진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대출들 그 익스포저가 굉장히 지역은행들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위험들도 있는 거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지금의 어떤 퍼스트 리퍼블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방 아니면 지역은행으로 확산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소방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네, 현재 사태를 두고 조금 향후 전망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편 이 미국발 은행 리스크 재점화가 국내까지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원달러 환율 차트 추이를 보시면 이 고가 기준으로 현재 4월 27일 1,342원까지 조금 치솟았는데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달러 가치 상승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도 연고점을 좀 갱신을 했는데 이러다 외국인 수급까지 좀 부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닐까 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율 안정화 위해서 어떤 게 좀 선행돼야 될까요? 지금 달러 강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지역 은행의 어떤 위기들이 다시 발발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네네.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당연히 뭐 그렇게 되면 신용 경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유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달러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미국의 부채 한도 조정을 두고 이제 여야가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이 이제 부채 한도 조정을 해서 올려주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려면은 재정을 갖다가 좀 줄여라, 긴축을 좀 해라라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적게 풀면은 당연히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 없겠죠. 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갖다 좀 안정시키려면은 네. 두 가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일단은 네네. 한국의 금리,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금리 역전 상황을 조금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 그게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깊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 문제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확신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지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건데 두 개 다 네네. 사실은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하고 있죠. 네. 가령 뭐 지금 뭐 가스공사랑의 어떤 통화 수합이라든지 네네. 국민연금과의 통화 수합을 통해서 사실은 일시적으로 막고는 있는 건데 네네. 사실 뭐 미국의 어떤 위기 상황들, 침체 상황들 아니면은 그 지역은행들의 어떤 위기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 어떤 기조는 더 좀
악화될 우려도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게 좀 수반이 될 수 있을지 여쭤드렸는데 이 한미 금리 차를 일단은 줄여야 되겠고 또한 국내 무역 적자가 좀 개선세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한은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조금 발표했습니다. 네네. 자, 이제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1분기 실적들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네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은행발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됐던 뉴욕 증시긴 합니다만 네네네. 이 앞서 빅테크 기업들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평론가님은 이 주요 기업들 실적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예상 외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엄청나게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주당 순이익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 주가도 사실은 올라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챗 GPT의 어떤 이슈도 하나 있는 거죠. 네. 인공지능에 관한 이슈.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도 사실은 맞아요. 올랐습니다. 네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오른 거고요.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메타도 뭐 사실은 생각보다 광고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알파벳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런 어떤 미국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성장세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 위기가 지금 불거지고는 사실 어느 정도 뭐 지역은행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네. 완전히 뭐 그 어떤 은행 위기로, 은행 리스크로 점화가 돼서 금융 위기로 전화가 될 거냐는 거는 그거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거의 확률이 제가 생각에는 0.001%도 없는 거고요. 네. 이런 어떤 빅테크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이렇게 호조를 보였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주식시장에는 네. 올해에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게 1분기뿐만이 아니라 네네. 2분기 내지 뭐 3분기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렇게 보는 게 그 합리적인 어떤 그 분석 같아요. 네. 사실 뭐 소비자라든지 기타 부분들 가령 뭐 미국의 어떤 그 침체의 우려들도 사실은 있는 거니까 가령 이제 그 지역은행들의 어떤 위기가 심화되면서 네네. 신용경색이 되고 유동성이 줄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네. 일단 1분기에는 뭐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은 하반기에는 사실 그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단언할 수는 사실은 없는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소비자들이 이제 주머니를 닫기 때문에 대신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 기반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구조적 성장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2분기, 3분기에도 꾸준히 긍정적인 성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은행의 위기가 금융 위기로까지 좀 번질 조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네. 그에 반해 이 뉴욕 증시는 또 이제 이끌어갈 호재들이 앞으로 충분히 조금 남아 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앞으로 조금 좋은 전망을 조금 점쳐 주셨습니다. 앞서 좀 소비재 이야기 잠시 해주셨는데 네. 미국 소비재 관련 기업들 1분기 호실적을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가격은 인상됐지만 고객들이 지갑을 열어서 그 덕을 조금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컨퍼런스 보드 조사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이 신뢰지수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다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될 우려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한 두 개로 좀 양분이 될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일단 소비재 기업들 가령 뭐 맥도날드라든지 펩시코라든지 킴벌리 클라크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 그렇죠. 기업들이잖아요. 네. 이제 사실 가격들을 많이 판가를 갖다가 인상을 했죠. 가령 뭐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되고 했으니까 맥도날드 네네. 같은 경우는 햄버거 가격도 올렸고요. 네. 펩시콜라 같은 경우도 올렸고 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이제 필수 소비재의 개념들이니까 판가가 올라가면 매출액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22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갖다가 나타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로 이제 그 소비자들이 지갑을 먼저 닫는 경우는 내부자들부터 사실은 먼저 닫습니다. 가령 뭐 자동차라든지 네. 주택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휴가할 거를 좀 미룬다든지 하면서 네네네. 이런 어떤 큰 돈이 들어가는 어떤 내구재, 준내구재부터 이제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침체가 깊어지면은 필수 소비재도 여기는 뭐 피해갈 수는 없겠죠. 먹는 걸 네네. 줄이거나 네네. 외식을 줄인다거나 하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블룸버그에서 전문가들이 그랬죠. 한 60% 정도가 1년 내에 침체가 올 거다, 미국에. 그렇다면 그게 절반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미국의 침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GDP 나우에서 올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도 3% 지금 1.6% 계속 낮춰지고 있잖아요. 네. 1분기 성장률이 1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러니까 아직 뭐 전망치라든지 예상치를 갖다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네. 아니면은 내년 초까지도 사실 미국은 그게 기술적인 침체가 되든지 네. 그러니까 연착륙의 개념이겠죠. 기술적인 침체가 되든지 아니면 진짜 침체가 되든지 간에 침체가 오는 거는 확실한 거고 거의 확실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네네. 따라서 그거로 유추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먼저 지갑을 닫는 부분들, 가령 뭐 내부재라든지 소비재 기업들의 어려움은 네.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증시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네네네.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이 이 불안한 실적 시즌 그리고 5월 FOMC입니다. 네. 이 다가오는 5월 과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조금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5월 FOMC에서 가령 뭐 25bp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을 했다라고 일단 저는 보는 거고요. 그 5월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4월에서 11월부터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뭐 이게 속설이지만은 이론적인 배경은 있습니다. 가령 뭐 겨울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 연시에 이제 그 어떤 낙관적인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가에 녹아들어서 주가를 올린다. 그다음에 4월부터 10월까지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굉장히 연초에 희망을 갖고 있다가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좀 긍정적인 것들이 좀 비관론적으로 좀 바뀌고 그다음에 여름 휴가도 있고 해서 뭐 실적이 안 좋다 하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증권사에서 그런 리포트를 내고 하는데 저는 그야말로 속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지 현재 상황에서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우리나라도 사실은 경제가 안 좋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1분기에 좋았다고 가령 뭐 2분기, 3분기 좋을수록 성장률이 좀 어느 정도 하락하고 기술적 침체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가라는 거는 매크로 환경에만 좌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주식들은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간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을 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진짜 좋은 기업을 사게 되면은 이런 어떤 거시경제 환경이 좀 바뀌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